네. 먼저 좀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분 뒤에 종이 칠 겁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아, 6교시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발표하는 요 공간 바로 옆이 음악실이에요. 근데 마침 지금 장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가 중간중간 들릴 수도 있을까 봐 제가 급하게 좀 헤드셋을 쓰게 됐어요.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려고. 혹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불편을 드릴까 봐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수환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여기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한참을 했어요. 너무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고민하셨던 다양한 어떤 연구와 그 결과들을 또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인사이트들을 또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듣다 보니까 잘 왔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방향과 접근들 이런 것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어떤 현장에서의 사례와 또 이렇게 좀 엮여지면 많은 분들께 또 다른 어떤 인사이트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건 제 몫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어떤 연구의 결과를 소개하고자 온 것은 아니고요. 물론 저도 이 정보 교육 또 CT 교육의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했던 어떤 수업들 또 그 수업을 하기 위한 어떤 고민들 또 그 고민이 어떻게 수업에 드러났는지 또 그걸 통해서 제가 또 느낀 점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발표라기보다는 사례 발표라고 먼저 좀 정의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유조원 교수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별 교사의 역할이나 어떤 특정한 교육자의 역할, 특히 학교 현장의 지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는 지금 정보교사 연합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보교사 연합회라는 이 조직은 어떤 뭐 법인이나 또는 영리 사업을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조직도 아니고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방금 얘기하셨던 그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것들을 더 키워나가고자 함께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당연 무료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보교육 현장을 지원해 주시고 싶다면 우리 교사연합회랑 또 상의해 주시면 제가 또 좋은 방향들을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고에는 제가 넣지 않았는데요. 문제 하나 풀고 가려고 해요. 원고에 넣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답을 미리 생각하실까 봐. 그래서 지금 같이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그림을 그리세요라는 문제예요. 네, 빈칸은 여기 물음표 자리이겠죠. 제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고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면 수학 교과서에 규칙 찾기라는 단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도 풀어보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심지어 과학고 학생들하고도 풀어봤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대부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물음표 이제 앞쪽 뒤쪽에 있는 요 타워들을 보게 되죠. 이 타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또는 차이점들을 찾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공통적인 속성이 뭐가 있는지 먼저 찾게 되겠죠. 첫 번째로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속성이 색깔입니다. 색깔이요. 그래서 색깔에 따라서 이 데이터들의 어떤 특성을 분석해 보니까 뭐 파란색, 검정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또 파란색, 검정색, 노란색, 그래서 여기는 빨간색이 들어갈 자리구나라는 걸 찾게 돼요. 그다음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공통적인 속성이 뭐가 있냐면 이 꼭대기의 모양입니다. 꼭대기의 모양을 보니까 뾰족한 게 있고 또 막혀 있는 게 있고요. 또 뾰족한 게 있고 막혀 있는 게 있어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론을 해보면 뾰막 해서 여기 뾰족함이 들어간다라는 것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초등학교 1학년인 제 딸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보니까 또 뭘 알아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있는 타워들이 서로 닮음이잖아요. 그러면 높이를 알아야 됩니다. 높이요. 그 높이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교수님들도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시간을 충분히 드리긴 좀 어렵지만요. 그런데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기 있는 요 초록색 타워와 여기 있는 노란색 타워의 중간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 정도의 높이로 타워를 그리게 돼요. 이 문제가요. 캐나다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실제 출제됐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실에 있던 한 학생이 이 문제의 정답을 뭐라고 적었냐면 바나나라고 적었대요. 바나나요. 여기다 바나나 하나를 그렸다는 거예요. 선생님 당연히 틀렸다고 했겠죠. 그리고 이 학생은 그 틀린 답안지, 시험지를 가지고 집에 가서 아빠한테 보여줬대요. 아빠 이거 바나나 맞는데 선생님이 틀렸다고 했어. 라고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시험지를 보니까 바나나가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들을 굉장히 칭찬을 했대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너 이거 왜 바나나라고 했어? 라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설명을 했겠죠. 그 설명을 듣고 아버지가 아들을 더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아버지는 다음날 학교를 찾아가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이 문제의 정답이 바나나가 맞다고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은 아빠도 이상하고 아들도 이상하구나. 둘 다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아버지 이게 왜 바나나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아들이 얘기했던 그 설명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앞에 타워가 있고 뒤에도 타워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규칙을 바탕으로 무언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규칙이 딱 하나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규칙이 왠지는 모르겠지만 높이로 말하면 앞으로 갈수록 점점 높이가 낮아지고 뒤로 갈수록 점점 높이가 높아지는 모양을 생각하게 돼요. 규칙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앞에가 점점점이 있고 이 뒤에가 점점점이 있잖아요. 그럼 이 앞쪽에도 타워들이 굉장히 많고 뒤쪽에도 타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탑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많은 타워들이 높이가 점점 낮아지고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이런 모양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순간에도 그 타워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쌓일 수 있다는 것.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것을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도 그 덩어리가 있고 이 뒤에도 덩어리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림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게 이 아이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정말 놀랐습니다. 왜 놀라웠냐면 선생님들도 또 교수님들도 놀라시겠지만 이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문제 출제하신 선생님도. 왜냐하면 이 교실에서 이렇게 답을 적은 학생이 이 학생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이해에만 출제했겠습니까? 수년째 출제했겠죠. 그런데 수년 동안 어떤 학생도 이렇게 답을 적은 학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물론 정답 처리할 수밖에 없죠. 바나나만 정답입니까? 아닙니다. 사과도 정답입니다. 혹시 단감 좋아하신다면 단감도 정답입니다. 아무것도 안 써도 정답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뭐가요? 어떻게 이 학생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프로그래밍, 또 AI, 데이터 이런 걸 가르쳤기 때문이다라고요. 왜요? 데이터, 프로그래밍, 또 AI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배웠던 이 아이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들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좀 전에 3V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 아이는 빅데이터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데이터의 양이 많고 종류가 다양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 속에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생각들 중에 가능한 것들을 하나를 이 문제 해결에 적용을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제가 2019년에 국제 비버 챌린지 워크숍 이때 헝가리에서 열렸었거든요. 헝가리에 가서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냐면 그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이 아버지가 워털루 대학의 컴퓨터 사이언스 학부 교수예요. 워털루 대학은 캐나다에서는 뭐 정말 인포메틱스 교육으로 정말 유명한 학교인데요. 이 아버지 굉장히 자랑하면서 막 얘기하고 그 현장에서도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라고 막 근데 사실 그게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곤 했는데 그래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문제를 풀었던 수많은 학생들은 단 한 가지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점점 낮아지고 점점 높아지면서 그 안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했던 이 상황. 저는 이게 정보 교육을 가르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네, 이런 상황입니다. 종치는 상황.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생각.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창의력. 이런 것까지 길러줄 수 있는 게 정보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오늘 발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챕터는 요렇게 3 가지예요. 먼저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도 많이 계실 줄 알지만 왜 교육과정 얘기를 굳이 꺼내냐면요. 제가 있는 학교는 공교육 기관이에요. 공교육은 공립 사립을 막론하고요. 교육 과정을 학생들에게 지역이나 학교, 학생 상황에 맞게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공교육 교사입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의 CT 교육은 교육 과정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교육 과정 자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어떻게 CT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만 살펴볼 거고요. 그 뒤에 사례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의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물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곧 확정 고시가 되겠지만 현재의 사례를 말씀드리려면 현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간단히 영상 하나 볼게요. 공부요? 열심히는 하죠. 1교시 수학, 2교시 영어. 3교시 과학. 학업 성취도에서 월등하게 우수한 우리 청소년들. 수학 있잖아요. 도대체 어디다 써먹는 거야? 네,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수학 있잖아요. 그거 도대체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수학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디다 써먹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그냥 수학 자체를 문제 푸는 걸 좋아했던 학생들을 제외하면 수학을 대부분 싫어했어요. 저 지지난주에 수능 감독하고 왔거든요.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 왜냐면 굉장히 열심히 푸는 학생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숨죽이지 않고 정말 열심히 풀었는데 이 학생들이 수학 시간에는 3분의 2가 자더라고요. 글쎄요, 왜 잘까요? 그 쓰임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 개정교육과정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해요. 뭔가를 배워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지 그 스킬과 그것들을 바탕으로 컴피턴스까지 함께 기르는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주요 개정 내용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결국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는 것, 배움을 통해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행복 교육을 추구하는 것, 그러려면 수업이 학생 중심이어야 되고 학생 중심이라는 건 학습과 배움 중심이라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학습량을 적정화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 역량을 함양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배워서 어떤 역량을 길러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또 학생들이 그런 걸 달성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초 소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소프트웨어 교육이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2015에서 필수화가 됐죠. 그럼 정보교과에선 어떤 역량을 중심으로 가르치는가라고 할 때 지금 논의하는 CT에 여러 가지 접근들이 있겠으나 정보교육 과정에서는 이 3 가지를 교과 역량으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컴퓨팅 사고력입니다. 우리 교육 과정에선 컴퓨팅 사고력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및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해서 실생활 및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이해하고 창의적 해법을 구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저기서 빨간색으로 좀 표시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요. 저는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에도 연구원으로 참여했고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에도 연구원으로 참여했었어요. 근데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는 다른 교과 교육과정도 보는데요. 모든 교과가 다 문제 해결력을 향상한다는 표현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력과 우리 교과의 이 컴퓨팅 사고력은 뭐가 다른가라고 했을 때 이 빨간색 부분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어디다가 적용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죠.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그리고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해서 실생활 그리고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능력, 이것들을 추상화 능력, 자동화 능력, 창의 융합 능력으로 3 가지로 교육과정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소위 리터러시 측면에서의 정보 문화 소양도 교과 역량으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협력적 문제 해결력까지도 교과 역량으로 삼고 있어요. 사실 컴퓨팅 사고력과 또 정보 문화 소양과 협력적 문제 해결은 같은 어떤 레벨이라고 볼 수 없는 접근이긴 한데요. 협력적 문제 해결력도 우리 교과에선 중요한 교과 역량으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내용 체계를 보면 내용이 줄었어요. 놀랍게도 필수가 됐고 또 시수가 조금 확보된 것에 비해서 실제로 내용이 줄었는데 그 줄은 것이 또 어디로 또 많이 확장이 됐냐면 이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이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쪽으로 강조가 된 게 또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입니다. 교과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다 아시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 있는 문서 체제의 요 목차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보다요. 요 핵심 개념을 얘기하고 싶고요. 요 일반화된 지식을 얘기하고 싶어요.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과 배움을 집중할 수 있는 교육을 하라는 의미에서 학습량 적정화를 했고,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지식과 또는 어떤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교육과정 문서 체계에서 정리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고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게 뭐냐라는 것을 핵심 개념이란 용어, 그리고 일반화된 지식이라는 문장으로 진술한 게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학생들이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핵심 개념을 또 일반화된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과 재료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을 이해하고 또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과정 체제로 2015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들이 지금 내용 체계표 상에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에, 그리고 또 프로그래밍 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단원을 배우면 프로그래밍 배웠지라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프로그래밍은 이러이러한 과정이다라고 알면 제대로 배운 거다라는 게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능력들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내용과 이런 스킬들을 기르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핵심 개념과 이런 일반화된 지식을 달성할 수 있는 게 교육과정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학생 중심의 수업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결국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을지,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수업 내용을 재구성하고 또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과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펼쳐져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잘 배웠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또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해설 자료에 보면 이런 식으로 재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예시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수업에 대한 고민이 생길 때마다 늘 이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합니다. 네, 다익스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컴퓨팅 사고력의 정의가 컴퓨터 과학의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컴퓨터 과학이 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정보를 배운다 그러면 컴퓨터 배운다고 생각하고 달려와요. 부모님들도 그러시고 선생님들도 그러세요. 그런데 정보는 컴퓨터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익스라가 이야기를 했었고, 마치 천문학이 망원경에 대한 학문이 아니고 생명과학이 현미경에 대한 학문이 아니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결국은 아이들이 컴퓨터라고 하는 빠르고 정확한 계산 도구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실제로 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교육이 컴퓨팅 사고력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뭘 가르쳐야 되는지는 사실 교육 과정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2014년에 CAS, 이제 영국에 있는 교사 협회죠. CAS에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컴퓨팅 사고력 교육을 하기 위한 어프로치를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말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예를 들면 팅커링, 학생들이 꾸준히 관찰하고 분석하고 조작하고 실험해보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팅, 뭔가 디자인하고 실제로 만들어보는 거. 그 다음에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해보는 디버깅. 그리고 퍼서비어링,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협력적으로 소통하고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러한 원리들을 바탕으로 수업을 해나가고 있고요. 사실 이걸 위해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공간입니다. 그리고 수업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소통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앞서 토론자께서 도메인 널리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융합 수업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업이 이루어지려면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에 구축한 저희 교육실인데요. 화면이 좀 작아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교육실을 지금 구축을 했어요. 원래는 전통적인 컴퓨터실을 쓰고 있었는데, 이런 교육실을 구축하고 나서는 이제 전통적인 컴퓨터실에서는 교육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떠드는 건 할 수 있지만 학생들끼리 활발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수업 모델들을 구현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지금 학생들을 수업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학생들이 뒤를 보고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학생이 교사를 꼭 바라보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교사의 목소리가 들리면 되고 화면만 보이면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을 3면에 4면까지 하고 싶었는데 공간이 안 나와서 3면에 지금 디스플레이 장치를 해놨고,
어느 곳에 있더라도 화면을 볼 수 있고, 그러면 교사는 어떻게 하느냐? 동료 학습자가 돼서 학생의 주변에서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고 또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완성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간이 제3의 교사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CT 교육에서는. 그 이유가 학생들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 그 안에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 널리지를 서로 공유하면서 다양한 창의적인 생각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구현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추상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추상화를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추상화는 정보에만 나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정보 교과에만 특수화된 그런 명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정보에선 추상화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를 할 때 이런 그림을 저는 많이 차용을 해요. 이 고양이를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와 그리고 이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이분도 할머니라고 애들은 얘기하던데 여기 보면 이렇게 수의사라고 써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추상화된 이미지가 서로 달라지는 거죠.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귀여운 반려동물, 여기는 실험, 해부 이런 거죠. 그럼 왜 추상화된 게 서로 달랐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달라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는 이유는요. 결국은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게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력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추상화를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샘플을 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귀여운 외계인들과 행성들을 서로 연결해 보아라고 할 때 학생들은 처음에는 망설임 없이 막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색깔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다 보면 모양으로 연결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양으로 추상화를 해서 서로 연결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학생들이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추상화를 학생들이 배우면 어디다 적용하는가에 대해서도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추상화와 알고리즘 설계와 프로그래밍을 연결하는 부분들이 매끄럽게 전개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어떤 숙련된 경험이 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주어진 문제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에서 중요한 것들을 추출하는 것들이 추상화의 또 한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럼 뭐가 중요한가라는 거죠. 그랬을 때 현재 상태를 뽑아내는 것, 또 목표 상태를 뽑아내는 것, 그리고 현재에서 목표로 가기 위한 그런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추출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들이 문제 해결에 적용될 수 있는 추상화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사람이 1층에 있죠. 이게 현재 상태죠. 그리고 집이 지금 5층에 있죠. 이게 목표 상태죠. 두 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문제이고 이것들을 같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 번에 갈 수 없으니 나눠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문제를 나눠서 각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고 이것들을 절차대로 순서대로 쭉 이어버리면 이것들이 알고리즘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예제들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런 퍼즐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상태의 전이를 표현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만 가르쳐서 끝나면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지루하고 또 학생 중심의 배움 중심의 수업이 되기가 좀 어려워서 실제로 이런 수업을 한 뒤에 학생들에게 이런 숫자 퍼즐을 손에 쥐어줘 봤어요. 이 수업을 1학기 때 했거든요. 오늘 오전에 진행됐던 저희 학교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도 몰래 저 퍼즐을 하고 있어요. 저 퍼즐이 그렇게 재밌나 봐요. 놀랍죠. 저 숫자 퍼즐이 재밌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게 풀린다는 거죠.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저런 퍼즐을 풀어보지 못했던 아이가 이런 추상화의 과정들, 알고리즘 설계의 과정들을 배우고 나서 저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런 문제들도 풀어봐요. 이 비버 챌린지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학생들의 친구 관계를 이렇게 그래프로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음악을 산 친구들을 표현했고 화요일부터는 자기 친구들 중에 절반 이상이 그 전까지 샀으면 나도 다음날 구입을 한다라는 그런 조건이 담겨져 있어요. 문제는 모든 친구들이 구입하는 요일이 어떻겠는가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앞서 얘기했었던 추상화를 이용한 문제 분석 과정과 또 문제 분해를 통한 알고리즘 설계 과정들을 학생들이 답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가 왜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끄집어 왔냐면 이게 지금 비브라 그램이잖아요. 이 그램이 뭐냐면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에서 친구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낸 문제예요. 저는 이런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습자 중심, 배움 중심의 수업이 일어나려면 학생의 삶과 학습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삶이라는 건 결국 지금 학생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학생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인스타그램은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친구 추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추상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학생들이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배우고 있고요. 자료 수집과 분석에 대해서도 이런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기후 데이터와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데이터 랩에서 수집을 하고 이것들을 AI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이 분석에서 끝나면 이 수업의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이제부터 이 수업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학생들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도메인 논리지를 통해서 왜 기온이 올라가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나지만 않는가 하는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많이 바뀌는 어떤 학생이 겨울에도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때가 12월, 1월, 2월인데요. 12월, 1월, 2월은 크리스마스와 설날과 발렌타인데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놀랍다. 기념일 때문에 판매량이 늘어났다라는 걸 아이들이 설명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왜 그럴까? 왜 10도에선 제일 낮을까? 어떤 아이는 온도에 민감한 아이가 있어요. 선생님 제가 알아요. 이때는 기념일이 제일 적은 4월, 11월이에요. 저희 학생들은 이걸 나이키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기후와 아이스크림 판매량. 그래서 아이들한테 2019년도 한번 스스로 해볼래? 2020년도 해볼래? 19년도 나이키죠. 20년은요? 전혀 다르죠. 왜 그럴까? 또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각자가 가진 도메인 논리지가 또 있잖아요. 또 새로운 인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좀 쉽죠.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거죠. 그런데 21년은 왜 그럴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 또 막 얘기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코로나가요. 아이스크림 하나도 못 먹을 만큼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거 아이스크림을요. 화장품으로 바꿔보시고 노트북으로 바꿔보시고 안경으로 바꿔보시고 신발로 바꿔보십시오.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이 아이의 능력들이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지 실제로 이 뒤에 아이들한테 자유 프로젝트를 시켜봤거든요. 어떤 아이가 이걸 하더라고요. 기온과 호빵 판매량 분석을 하더라고요. 기온과 호빵 판매량 분석이요. 호빵이 1년 중에 언제 제일 많이 팔리느냐면요. 가장 추울 때가 아닙니다.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이 수업을 본 학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놀랍다. 너무 놀랍다. 그리고 정말 좋은 수업이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많이 해달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계셨어요. 이 이외에도 이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거기 자료집에 좀 담아놨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제가 하는 수업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문제예요.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위한 수업에서의 소재도 역시 굉장히 좋은 문제, 잘 구조화된 문제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문제 하나가 좋은 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은 문제들을 찾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전 세계의 뭐 한 70개국의 학자들이 같이 공동 개발하는 비버 챌린지 문제들을 수업에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외의 다양한 사례들은 뭐 시간 관계상 지금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랑 이런 것도 한번 해봤어요. 학생들이 본인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문제들을 해결했을 때 더 만족도도 높아지고, 사실 정보교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동기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예전에 연구를 이제 좀 많이 할 때 그 켈러의 ARCS 이론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요. 켈러가 했던 말 중에 제일 와닿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동기를 유발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재미있어 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다. 가르쳐야 하는 걸 재미있게 가르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당연한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기 유발을 할 때.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가르칠 것인가라고 할 때 결국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학생의 삶과 연계된 것들,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학생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베스킨라빈스 게임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베스킨라빈스 게임의 최적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이런 수업들을 실제로 수업 시간에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뭐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베스킨라빈스 게임이 31 게임인데 X를 너가 100에서 1000 사이에서 너 마음대로 한번 정해봐라. 한 명이 3개까지 말할 수 있는데 5개에서 10개까지 중에 마음대로 정해봐라. 네,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완전히 개방형으로 갔을 때 어려움을 겪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구조화된 형태로 문제를
변경시켜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이런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수업 시간에 실제로 이걸 코딩하는 그런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과 본인들이 만들었던 베스킨라빈스 알고리즘들을 코딩해보는 이런 수업까지 수업 시간에 해봤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접근들이 있는데 사실 CT 교육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융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융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할 때 사실 융합이라는 게 학교 입장에서 보면 여러 교과들의 지식이 함께 문제 해결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교과 지식일 때 더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요즘 뭐 배우고 있나 다른 교과서들을 살펴봐요.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 29페이지에 세상에 이런 순서도가 있더라고요. 암석을 분류하는 순서도가 과학 책에 있더라고요. 잘 됐다. 이거 그대로 우리 프로그래밍 어, 조건문 배울 차례인데 이걸 써먹어서 예를 들면 암석이 어떤 암석인지 알아맞히는 이런 수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AI로 암석을 분류하는 수업까지 학생들과 함께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학 시간에 애들이 요즘 뭐 배우나 봤더니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 정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이런 걸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럼 정보 시간에는 그 정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런 도형을 그려보는 이런 수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정보 입장에서는요, 예를 들면 이렇게 삼각형 그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사각형 그리는 거 재미없어요, 아이들. 그런데 정보 입장에서는 십각형을 그리고 15각형을 그리고 50각형을 그리고 백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와 이제 이런 소리가 나와요.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죠. 백각형을요. 천각형을요. 만각형을요. 생각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의 질이 달라지는 거고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보면 그냥 무한 정다각형을 그리자 이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요. 코드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런 생각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고 그때 수학적인 지식도 활용이 되고 또 정보적인 지식도 활용이 되는데 정보 시간에 왜 수학해요라는 말이 안 나오려면 정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즉 CT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더 큰, 더 확장된 문제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과 하고 있고요. 이건 예를 들면 오늘 했던 수업이에요. 아이들과 몇 단계를 그릴까요? 예를 들면 뭐 3단계 하면 이런 걸 그려요. 4단계 하면 이런 거 그리고요. 근데 예를 들면 50단계 하면 이런 것들이 그리는 거예요. 앞에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50단계, 100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이 패턴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런 패턴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렵죠. 학생들이 그래서 좋아해요. 특별한 능력을 내가 가지게 됐구나. CT라는 게 특별한 능력이구나라는 걸 학생 스스로 인지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수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요것까지만 좀 소개를 할게요. 과학 시간에 애들이 요즘에 보일의 법칙을 배우거든요. 보일의 법칙이 뭐냐면 부피와 압력 사이의 관계가 반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책에도 이제 실험하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실험하기는 좀 어려워요. 실험 상황도 되지 않고. 그랬을 때 이런 실험을 예를 들면 시뮬레이터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를 점점 줄여가면서 충돌 횟수를 계산하면 여긴 다 이제 정보 분야 전공하신 분들이니까 압력이 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압력은 이 기체 분자가 벽에 부딪히는 충돌 횟수가 압력이라고 합니다. 과학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충돌 횟수를 세보면 이렇게 카운팅이 되는데 이 분자가 자유롭게 랜덤하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실험할 때마다 이 결과가 다르죠. 근데 이게 실험실에서 과학실에서 실험해도 똑같이 달라요. 그래서 애들이 나중에 실험 보고서를 쓰면 정확하게 반비례가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수업을 했냐면 이 시뮬레이터의 장점은 실험을 계속해서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실험 결과를 전교생이 공유 스프레드시트에 모두 다 이렇게 기입을 해본 거예요. 기입을 할 때마다 이 그래프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점점 정교화지겠죠. 정말 놀라운 건 100%가 나왔습니다. 기체의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가 100%가 나왔다고요. 이게 왜 그런지 하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기입을 할 때 이상한 거 기입하는 애들 거 있잖아요. 그럼 이상치 제거하라는 말을 안 해줘도 애들이 이상치를 제거를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과학 선생님이 보시면서 굉장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수업들을 지금 수업 시간에 하고 있고요. 뭐 음악 교과에 융합하는 것, 체육 교과에 융합하는 것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과학고나 영재고 사례에선 뭐 예를 들면 하나만 보여드리면 수학적으로는 4차 방정식까지밖에 분석이 안 되는데 해를 구할 수 없는데
정부에서는 뭐 간단한 수치 해석으로 이렇게 2차 방정식, 100차 방정식까지도 해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 결국 아이들이 정보를 배워서 뭘 하느냐, 너희들이 수학을 배워서 과학을 배워서 해결하는 문제의 사이즈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문제 해결, 엄청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걸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스승의 날 때 학생들에게 받은 카네이션입니다. 이걸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못 만듭니다, 이거. 왜냐하면요, 이걸 만들려면 최소한 제2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제2 삼각함수 법칙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수학 선생님이 그 한마디를 던져준 거예요. 삼각함수를 배우면 도형을 만들 수 있고 꽃을 만들 수 있고 자연에 있는 구성 요소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럼 아이들은 코딩을 할 줄 아니까 이런 것들이 그려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교육들을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어려운 점들을 말씀을 드리면 교육과정 기반으로 수업을 하는 학교 교사의 입장에서 교육과정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들이 항상 어려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에서 이미 배웠다고 생각하는 걸 안 배우고 온 아이, 또는 중학교에서 배워야 되는데 이미 배우고 온 아이, 이런 아이들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요, 초중고의 연계성이 지금 보이시는 이 도구를 바탕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는 엔트리를 다 배우고요. 중학교에서는 엔트리 반, 스크래치 반을 배우고, 고등학교에서는 파이썬을 배우고, 과학고에서는 C 언어를 배우는데요. 이 모든 것에 변수라는 개념이 계속 나와요. 과연 이게 올바른 교육과정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과의 교육과정의 위계가 물론 내용 요소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복잡도를 바탕으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CT가 문제 해결력과 깊이 관련이 된 거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 중학교에서는 이 정도 수준, 고등학교에서는 이 정도 수준, 그 문제의 복잡도와 교육과정의 위계가 관련되어 있지 않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수가 부족하다는 걸 토로하려고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시수가 부족해도 선생님들은 가르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꾸준한 고민과 개선과 보급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정교육 과정에서 실수가 좀 늘어난다고 뭐 지금 행정 예고본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 실수만으로 학교에서 가르치긴 또 부족하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또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다양한 또 효율적인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수단과 목적, 본질과 내용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놀이 체험 중요하죠. 그 프로젝트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교육을 통해서 정말 달성해야 되는 목표는 네, 교과 역량, 컴퓨팅 사고력입니다. 따라서 어떤 수업을 설계할 때 또 그 수업이 잘 됐나 못 됐나를 평가할 때 학생들이 CT가 잘 길러졌는가 잘 길러지지 않았는가, 이 교육의 본질에 대한 꾸준한 고민과 또 이것들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 격차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실제로 이 격차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격차가 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격차가 큰가? 크다면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모델 도구도 굉장히 중요하다. 뒤에 뭐 전성균 박사님이 ICRS 해주시겠지만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사의 전문성 강화도 꾸준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사가 결국은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는 이유는 학생들을 잘 기르기 위함이라는 것. 결국은 교사 연수나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어떤 여러 가지 접근들이 있을 텐데 그때도 결국은 교수 학습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속적인 이런 고민들과 또 공유가 필요한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들이 교과 역량, 컴퓨팅 사고력, 그런데 컴퓨팅 사고력이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 해결력이라는 점, 의 교육 과정에 충실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고민도 한쪽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것들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개선 방향의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에게 많은 걸 가르치라는 교육 과정이 아닙니다. 가르쳐야 되는 걸 잘 가르치기 위한 그런 접근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한 교수 학습 평가, 그리고 융합 교육에 대한 꾸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 예고본을 보면 상당 부분의 교육과정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교육과정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결국은 학생들의 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꾸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보교사의 역할, 교육과정의 역할, 그리고 우리 이 교육 연구자들의 역할들이 지속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운열 선생님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말씀, 그리고 정보교육의 본질적 의미와 사례 제시, 학생 중심의 수업이 중요하다. 네, 약간 이상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구체적인 형태로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고, 특히 교육과정의 위기가 문제의 복잡도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체험적으로 경험하시면서 제언해 주신 게 굉장히 좋은 의견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토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원 선생님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정은현 선생님 발표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잠시만요. 화면 공유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 저는 이제 정윤 선생님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논의사항 부분에 그냥 의견을 조금 덧붙이는 정도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효과적인 정보교육이 되려면 저런 논의해야 될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잠깐 덧붙여 보려고 하고요. 일단 정보교과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식 습득 중심의 교과가 아니라 삶과 깊이 연계된 내용을 다루는 교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을 배웠다면 반드시 그 지식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정보교과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015회부터 2022 행정예고본 나온 것까지에 걸쳐서 강조하는 게 이제 역량 강화, 그리고 학습자 3과 연계한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을 이미 목표로 실천하고 있는 교과가 우리 교과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 활동들도 가능하다라는 점이고, 그래서 실생활에 불편한 점이라던가 아니면 궁금했던 것을 탐구한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학문 분야의 이론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하는 활동들이라던가 검증하는 활동들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교과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접목 가능한 과목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초중등 연계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교육과정상의 위계가 좀 더 명확해야 된다라는 점을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과정이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각 학교급에서 교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텐데 이런 교육과정을 좀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나와 있지만 안 하면 안 되고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 선행으로 나가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다양한 경험, 교육과정에 맞춘 다양한 경험을 확대시켜주는 내용들로 좀 잘 실천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교육 격차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물론 이렇게 제한된 시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년별 학습 시수가 좀 충분히 확보되어야 어느 정도는 그걸 실천할 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교사들도 좀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현재는 2015 같은 경우는 워낙 시수가 적다 보니까 교사의 열정에 따라서 학습 기회가 좀 많이 주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교사의 열정에 달린 게 아니라 교육과정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지침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거쳐야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교사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교원 연수들이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일단 이런 연수 참여에 있어서는 교사의 열정과 선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같은 것들이 좀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보수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정기적인 연수라던가 아니면 교수학습 자료나 평가 자료 같은 것들을 꾸준히 아카이빙을 통해서 좀 공유를 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융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정보과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보과는 일단 주지교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지만 도구교과의 역할도 좀 같이 하고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기초 역량을 기르고 문제 해결 방법이라던가 전략을 학습하는 동안에는 주지교과 역할을 하지만 좀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도구교과의 역할도 좀 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 다른 과목과 논의할 때 정보과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얘기들이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들리고는 하는데
이런 정보과의 정체성을 좀 제대로 정립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교육을 내실화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교사의 이런 수업 전문성들이 되게 중요하게 좀 여겨지는데요.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이런 내용들을 교육에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여건을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늘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교사학습 컨텐츠는 굉장히 많지만 부족하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많은데 나한테 맞는 건 없다 이런 건데, 그래서 교사학습이라던가 평가 사례를 좀 발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평가원에서 뭐 학생 평가 지원 포털 이런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컨텐츠들도 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사이트에 좀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잘 정리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뭐 강화하는 연수들이 많이 생기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해서 뭐 소외된 교사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차게 토론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효과적인 정보교육 방향을 참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박찬정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잠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박찬정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너무 좋은 발표해 주시고 해서 많이 배웠고요. 사실 저는 이제 컴퓨터 교육과에 있긴 하지만 이제 완전히 기술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내용화학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 컴퓨팅 사고력을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지만 이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들어주시면은 이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뭐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이제 제가 이제 평소에 조금 궁금했던 좀 두 가지만 좀 이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그 인공지능 융합 교육 대학원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저는 이제 그 타 교과의 선생님들한테 이제 파이썬 언어도 가르쳐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정보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향후에 이걸 어떻게 대비하셔야 될까? 네, 이런 좀 궁금증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료를 좀 찾게 됐는데 이건 아까 앞에서 우리 교수님, 김수환 교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 또 정윤 선생님도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각 영역에서 이제 사고력들이 있었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어 왔는데 이제 최근에 이런 융합 교육, 특히 교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선생님들이 아시게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이제 저희 관련된 모두는 아닌데 많은 이제 교과들에서 이제 뭐 엔트리 같은 코딩을 하시는 거는 물론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이용하셔서 문제를 막 해결하셔가지고 굉장히 잘 해결하셔가지고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걱정이 좀 생겼고요. 뭐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논문들도 좀 보고 하다 보니까 각과에 이제는 정보교과 말고 다른 그 과목들의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과로 컴퓨팅 사고력을 끌어올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제가 지도해드리는 기술교과 선생님께서는 그 기술적 문제 해결력에 이제 컴퓨팅 사고력을 비교하셔가지고 이제 완전히 컴퓨팅 사고력을 좀 가져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제 자동화라는 것을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인 것 플러스 이 코딩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자동화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차별성을 좀 가져왔었는데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도메인 난리지가 아주 뛰어나신 그런 교사분들께서 우리 코딩 스킬을 배우셔가지고 이제 물론 엄청나게 차이는 있으실 수 있겠지만 더 도메인에 적절한 그런 기술들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이제 우리 향후에 우리 그 정보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이런 컴퓨팅 사고력의
개념과 더불어서 어떻게 정보 교과를 좀 하실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조금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논의드리고 싶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두 번째로는 에듀테크인데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에듀테크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는 이제 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이제 내놓으신 그런 이제 보고서였는데, 이제 이런 제품들을 보시면 사실은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이겁니다. 우리 정보교과에는 왜 디지털 교과서가 없지? 이거는데 혹시 대답을 주실 수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좀 늘 궁금했던 게 뭐냐면, 오히려 이제 타 교과에서 더 기술적으로는 혁신된 어떤 것들, 제품들을 쓰고 계셨고, 또 이 에듀테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교수학습 효과성도 이게 좀 높이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또 향후에는 이제 이렇게 지금의 인공지능이라든지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에듀테크들이 이제 또 도입이 돼서 일반 이제 교과들에서도 이제 사용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제 그동안에 조금,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좀 전에 최정원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 교과 안에는 이제 분명히 이제 도구 교육이라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이제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제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좀 더 이런 진짜 이렇게 혁신적인 어떤 테크놀로지를 좀 그러니까 접하게 돼서 오히려 더 그런 생각하지 못했던 기술들을 좀 마련해 나가는, 좀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이제 시도는 필요 없을까? 이제 이런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말씀 주신 연사분님들께 한번 좀 궁금해서 이런 걸 좀 여쭤보고자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전정 교수님. 정보교과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위한 에듀테크라는 주제로 현재 컴퓨팅 사고력 다음에 필요한 사고력, 그리고 이걸 통해서 현장에서 도입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지 그런 사례와 활용 경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토론을 주셨습니다. 혹시 정웅렬 선생님 토론분들에 대한 코멘트나 의견 있으실까요? 네, 우선 뭐 다른 주제에 비해 좀 사례 중심의 내용이었는데요. 그래도 뭐 현장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을 이제 보실 수 있는 기회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 말씀해 주신 것도 저도 잘 좀 새겨 듣고 앞으로 또 좋은 수업과 좋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